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홍준표 특집을 하겠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영상이 네 번째 영상입니다. 혹시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인 홍준표, 인간 홍준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국내의 대선 경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마 그거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할 때는 헌법상 대선이 2달 안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정말 이 급속도로 이 대선 경선을 추진해야 되고 치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와중에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국내 대선 경선이 여러분들 흥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야만이 국내에 그 대선 경선이 흥행할 수가 있고, 그 대선 경선이 흥행한다고 한다면 그 결과 그 어떤 사람이 후보로 선출된다고 해도 어쨌든 그게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 컨벤션 효과가 실제 그런 지지율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 실제 지지율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득표율로 연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본 요건인 이 대선 경선이 흥행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화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효과는 애초에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뭡니까? 바로 한동훈 대표의 참여다, 그 말입니다. 이 권영세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비대위가 이 대선 경선 룰을 정할 수가 있고, 또 이 직전 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의 경선 참여, 특례, 이런 것들 갖다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그런 걸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그런 내용으로 그저께 영상을 찍은 바 있습니다만, 이 한동훈을 뺀다고 할 경우에는 국내의 대선 경선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선 경선이 성공하지 않았는데 대선은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국내의 대선 경선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또 분명히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에서 대선 경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선출된 사람은 홍준표이지만 그때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1차, 2차 컷오프를 통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됐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TV 토론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네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최종 후보로 선출됐던 홍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이인재 전 의원, 피닉재, 자칭 불사조, 이 피닉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김관용, 당시 경북지사가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면 지금 강원지사를 하고 있는 김진태, 당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을 치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여러분들 이거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요 나온 사람들 몇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선출된 이 홍준표라는 사람도 이때 당시에 이 전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지지율이 2%, 3%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고 나서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5%, 6%밖에 안 나왔습니다. 10%가 안 나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거는 꽤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경선에 누가 참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인재, 김관용, 김진태, 여러분들 관심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얼마나 흥행에 실패했냐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 그 대선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투표율이 얼마냐면 41%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이때 당시에 투표율이 얼마였냐면 18.7%입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게 바로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이었습니다. 왜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에
한동훈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의 참여를 갖다가 제도적으로 막는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는 대선 경선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대선 대참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달리 2021년 국내의 대선 경선은 흥행했습니다. 왜 흥행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누가 나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많이들 후회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러면 이재명을 찍어야 되는 것이었냐? 이렇게 얘기했으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비극입니다. 그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흥행했습니다. 왜 흥행했느냐?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 누굽니까? 홍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홍준표가 참여했기 때문에 국내의 대선 경선이 흥행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승민이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승민이 참여했기 때문에 흥행했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원희룡이 있었습니다.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세 사람이 대선 경선을 했다고 할 경우에는 흥행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내에 합류를 했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당원들로부터 이게 관심을 받았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은 당원들의 투표율이 18.7%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21년 11월 달에 있었던 국내의힘 대선 경선은 어느 정도였냐면 투표율이 63.9%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때 그 정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하는 정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녀로서 이 보수 세력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그 대선 경선의 투표율이 41.7%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대선 경선의 투표율이 바로 63.9%였다 그 말입니다. 정말 흥행을 한 겁니다. 거의 어떤 때하고 비슷했냐면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거의 그 정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표율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한 70% 정도 됐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거의 그때와 맞먹는 버금가는 그 정도의 흥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그 와중에 이준석이가 2번 가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그리고 또 김건희 의혹이 터지고 별의별 일이 있었지만은 최종적으로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재명을 찍어야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국내의힘 대선 경선은 흥행이 될 수가 없다. 흥행이 안 되는 거는 화제가 되지 않고 화제가 안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들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만 참여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홍준표도 참여해야 되고 오세훈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이 세 사람이 적대적인 공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홍준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무슨 애니, 정치 초년생이니, 무슨 폐쇄자니, 문재인의 사냥개니, 레밍이니 용병이니 별의별 얘기를 다 했지만 어쨌든 그 홍준표가 갖고 있는 지지율, 그런 지지율,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흡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런 어떤 승복을 받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이 경선에서 지더라도 한동훈을 돕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만 최소한 그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패배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홍준표, 오세훈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가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그렇게 경험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오세훈 같은 사람도 자기가 무슨 사선 서울시장이고 뭐 경험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자기가 오세훈법을 만들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무슨 지구당 부활 이런 걸 얘기하니까 뭔가 모른다, 뭔가 미숙하다, 뭔가 초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확실하게 패배를 시켜야 정말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대선 후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이런 논리적인 말은 잘 못하지만 일단은 그 사람이 흥행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원체 뭐랄까 사람을 웃기게 하는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을 잘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 대선 토론 당시에 심상정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홍준표 같은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어쩌게 저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까 홍준표가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쨌든 홍준표의 그 어록 자체가 화제가 되고 그게 흥행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도 꼭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는 뭐 무색무취 대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람이 내세우는 게 무슨 지방 행정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참여를 해서 홍준표도 지방 행정을 했고 홍준표는 뭐 국회의원도 했고 홍준표는 당 대표도 했고 오세훈은 사선 서울시장이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한동훈은 경험이 없고 한동훈은 미숙하고 한동훈은 검사만 했기 때문에 뭔가 잘 못한다. 이런 주장들, 이런 의견들을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논쟁을 벌려보라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이 이 사람들을 어떤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한동훈이 비록 경험은 짧지만 홍준표, 오세훈 정말 대구시장, 경남지사, 국회의원, 당대표를 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논파를 하고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동훈이 정치적 경험이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뭐 홍준표,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홍준표가 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논쟁의 장에서, 토론장에서, 또 그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정말로 이 한동훈을 논파할 수 있다면 그것도 홍준표한테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으로서 한 게 뭐냐? 사선 서울시장인데 대체 뭘 했냐?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3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에 오세훈은 대체 한 게 뭐냐? 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세훈도 그 장에 나와서 나는 서울시장으로 이런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강점을 갖고 있는데, 다른 상대방 후보들한테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만약에 적절한, 그런 답변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또 오세훈의 강점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물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이 다 적대적 공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이 흥행을 한다. 그 흥행을 해야 국민의힘이 그나마도 이 본선에 가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나마도 정말로 이 각축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소돼야 될 게 바로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경선 참여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물론 앞으로 정치권에 언제 복귀를 할지 대선에는 참여를 할지 그건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인은 민심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 정말 그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민심이 고조된다고 한다면 기왕의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걸은 한동훈 전 대표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게 바로 정치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의 어떤 진로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국민의힘에서 이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배척하려는 또 말 그대로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철저하게 무너지고 정말로 철저하게 실패할 것이다. 결국에는 그거야말로 저 더불어민주당한테 정권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격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이제 새벽이 되니까 또 연속으로 지금 4개를 찍다 보니까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지지층은 뭐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뭐 비판하시겠지만 또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합쳐져야 된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지지층들이 다 승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지지층이 결국에는 본선에서 이 국내외 후보로 선출된 그 사람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기반이 마련돼야만 그나마도 정말 최소한도로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